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영어 총 12회차로 무역운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해상운송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 해상운송은 무역의 운송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시험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실제 무역영어 시험에서 운송수단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 이 해상운송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고, 오늘은 또 이제 해상운송과 더불어서 각종 컨테이너의 종류와 또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운송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또한 해상을 경유하여 물품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해상에서 움직일 때는 선박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박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아니면은 벌크선일 경우에는 어떤 포장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인 해상운송은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역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이 화물을 운송하는, 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해상운송은 국제무역 환경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송 방법으로서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또한 대량 수송으로 인한 상대적인 운송비가 저렴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해상운송으로 인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고, 다만 운항 속도가 조금 늦은 특징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후 환경이나 아니면은 바다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운송의 속도가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한 기술이 많이 늘어났고, 또한 해상운송을 많이 하다 보니 정해진 항로를 가장 빠르게 또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항로들이 개발이 되면서 역시 현재는 대량 수송을 하면서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은 역시 육로운송이나 철도, 항공운송과 함께 사용이 되지만 장거리 운송수단에 속하는 하나의 운송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규칙 혹은 상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운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박의 구조와 톤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자, 선박의 구조는 일단 선박의 길이, 총 길이 전장을 볼 수 있고요. 또 선박의 가로 길이, 선폭입니다. 그래서 전폭이나 형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사실상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3번과 4번 건현과 흘수의 내용입니다. 자, 건현이라는 거는 흘수선에서 건현 갑판까지의 길이, 딱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선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잠겨 있는 밑에 부분, 선박과 바닷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을 바로 흘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박이 떠 있는, 선박이 가라앉아 있지 않은 그 부분부터 갑판까지의 길이를 건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건현과 흘수를 선박의 깊이라고 통칭을 하죠. 그래서 선박의 흘수와 건현에 대한 내용, 잠겨 있는 부분은 흘수, 그리고 갑판까지 물이 잠겨 있지 않은 부분은 건현이라고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다시 보시면 건현은 흘수선부터 건현 갑판까지의 길이, 바닷물이 잠겨 있지 않은 갑판까지의 길이를 건현이라고 하고요. 흘수는 선체가 수중에 잠겨 있는 깊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라스트 같은 경우는요, 선박이 아래쪽이 그냥 비어 있게 되면 선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운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수, 바닷물이죠.
청수, 일부러 물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벙커유 같은 것들, 이제 기름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박이 일정한 부분 잠겨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가망성,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들 혹은 그 공간, 이것들을 발라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박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서 부력을 유지해 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선박의 흘수선 안에 있는 요 밑에 부분에, 흘수라고 써 있는 요 밑에 부분에 대부분 발라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잠겨서 운항이 되도록 하는 그 감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공간을 발라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최근에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넣어서도 이 발라스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톤수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 나오는 총톤수, 순톤수, 재화 용적 톤수, 배수 톤수 내용들을 기억하고 암기만 하셔도 한 문제를 쉽게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총톤수는 안전과 위생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톤수로, 자,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 사용되느냐? 관세, 등록세, 도선료 및 개선료 등의 과세 또는 수수료의 산출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총톤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매길 때 그리고 도선료를 매길 때 이 총톤수, 안전과 위생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톤수를 가지고 이 금액을 매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총톤수라는 말을 놓고 뒤에 말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총톤수의 설명을 놓고 정답을 총톤수라고 골라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자, 당연히 다른 내용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순톤수입니다. 넷톤이라고 하는데 여객 화물의 적재 등 실제 상행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적, 톤세, 항세, 그리고 운하 통과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재세금과 수수료의 산출 기준이 된다. 통상 이제 우리가 운하 통과료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라든가 운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닷길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 운하를 뚫어놔서 그 배가 그 길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운하를 통과할 때 되는 그 돈들, 이런 것들을 매길 때는 순톤수를 가지고 매기는구나. 그래서 여객 화물의 적재 등 실제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만, 순수하게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만 가지고 매기는 게 순톤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화 용적 톤수입니다. 선박의 화물 적재 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 말 그대로 공간을 얘기한 거죠. 중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용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재화 용적 톤수죠. 말 그대로 재화의 용적을 가지고 톤수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1톤을 40피트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놓고 답을 찾도록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배수 톤수는 선체의 수면 아랫부분, 그러니까 선체의 수면 아랫부분에 물이 얼마나 찰 수 있느냐. 역시 이 배수 톤수 같은 경우도 운항하는 선박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라스트 같은 경우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체의 가장 아랫부분에 벙커유라든가 해수나 청수,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일정량 넣어서 운항을 가능하도록 선박이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발라스트였죠. 그래서 이런 게 선박의 톤수와 연계된 내용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떤 설명이 어떤 톤수인가 이렇게 연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곤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써놓고 이게 어떤 톤수인가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톤수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선 운송이 나옵니다. 정기선. 말 그대로 정기선은 둘 이상의 항구 사이를 화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항해하는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무역 결제나 무역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언급했을 때 이 정기선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정기적인 구간을 정해진 항로에 대해서 내가 즉 화주로서 돈을 맡기고 이동하는 그 방법을 바로 정기선 운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해진 요율이 있고 정해진 항로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내가 컨테이너나 포장 용기에 화물을 담아서 개별적으로 화물을 맡기면 되는 개품 운송 계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선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항구를 화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정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주로 공산품 등의 일반 화물. 그러니까 일반 화물이라 그러면 어떤 거가 대조가 되는 거냐면 벌크 화물과 바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이라든가 이제 가루로 된 거, 그리고 포장이 잘 되지 않는 이런 화물들을 벌크 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장이 잘 되고 또 포장 용기에 담겨서 표준화할 수 있는 이런 화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포장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정기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사 입장에서도, 즉 해운사, 운송인이죠. 해운사 입장에서도 화물을 취급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포장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포장 하나당 얼마, 어느 구간에 대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쉽게 매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에다가 단순히 화물만 맡기면 되기 때문에 실제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대에 담거나 가루 화물이면 실제로 사일로라든가 이런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개별 화물로서 처리가 쉽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 화물이나 패킹 화물만 운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운임률표라고 합니다. 타리프라고 부르는 운임률표에 공시된 운임을 징수한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하나당 얼마, 뭐 용적 혹은 중량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운임률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주들은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게 화물을 맡기면 되죠. 그래서 정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구간을 운항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정해진 항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해진 항로가 있는 만큼 그 항로에 대한 운임률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물을 다룰 때 주로 포장 화물이나 일반 화물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컨테이너 화물들을 주로 정기선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또한 개별 화주들이 선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물건을 맡기기 때문에 이거를 개품 운송 계약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실제 시험에서 정기선하고 개품 운송 계약이 같은 말임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인 줄 알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선 운송을 개품 운송 계약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실 때는 개품 운송 계약이 정기선 운송을 뜻하는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운송의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화주는 배선표를 일단 확인합니다. 배선표라는 거는 선사가 제공하는 항로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항로를 우리가 며칠 날 몇 시에 출항을 하겠다라는 이런 배선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하고 어느 항구로 들어가는지 항로별 선박명이나 입항 예정일과 출항 예정일을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주가 선사가 가진 스케줄표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배선표를 통해서 항로별 선박명이나 입항 예정일과 출항 예정일을 확인을 합니다. 화주는 그 스케줄표를 보고 내가 이쯤에 맡기면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쯤에 화물이 도착하겠구나. 그리고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 요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선복 요청이라는 거는 선박의 공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품 운송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맡기는 화물이 들어갈 공간을
선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복 요청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선복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해운사에 가서 선사에 가서 배에 공간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신용장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이 어떤 화물이고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느 항구부터 어느 항구까지 가는지 등의 내용을 선사가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박회사가 선적 지시서를 발행을 합니다. 선복을 요청했죠, 선사에게. 그럼 선사는 항로 스케줄을 보고 또한 그 화물의 종류를 파악한 다음에 언제쯤에 어디에 선적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박회사가 그 내용들을 적어서 화주에게 선적 지시서, 그래서 shipping order라 그러는데 이 shipping order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혹은 SR, 즉 선복 요청서를 화주가 선사에 제출했을 때 선사는 부킹 노트, 즉 예약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떼주기도 합니다. 너가 우리한테 선복을 요청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부킹 노트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선적의 지시가 정해지면 선사는 화주에게 선적 지시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주는 선적 지시서를 본선에 있는 1등 항해사에게 제시를 한 후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화물을 실어 놓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에서는 이루어지는데요. 화주가 선적 지시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물을 실은 후에 1등 항해사한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적을 지시를 받아서 선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 5번에 보시면 본선 수령증, 메이트 리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1등 항해사가 나와서 화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을 확인한 다음에 화물에 이상이 없다라고 적어주는 서류 혹은 본선에 정확하게 잘 실렸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1등 항해사가 발행하는 메이트 리시프트, 즉 1등 항해사가 발행을 하지만 선사가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겠죠. 이거를 발행을 해서 화주한테 줍니다. 그럼 화주는 이거를 선박회사에다가 제시를 하고 선화증권, 화물이 온전하게 이 배에 잘 실렸음을 증빙하는 비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화주가 배선표를 확인한 다음에 shipping request, 선복 요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적 지시서 혹은 부킹 노트, shipping order 혹은 부킹 노트를 선사가 발행을 해줍니다. 너가 우리한테 선적을 요청했으니 이렇게 선적해라. 너희가 지금 예약한 선복 요청서에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식의 서류들을 떼주게 되죠. 그러면은 1등 항해사가 배에 실린 화물을 확인한 다음에 MR, 메이트 리시프트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메이트 리시프트 같은 경우 1등 항해사가 하는 건데 그냥 선적이 됐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떼어주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선적된 화물에 뭐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컨테이너나 이런 걸 열어볼 수는 없지만 외관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지금 현재 실린 화물이 올바르게 선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이 메이트 리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한쪽이 구부러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박살나 있으면 이 메이트 리시프트에다가 그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화주에게 주면 화주는 당연히 그 메이트 리시프트를 들고 선사에 가서 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선사가 메이트 리시프트에 뭔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컨테이너 화물 한쪽이 굽어 있고 한쪽이 부서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선사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화물이 잘 실렸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 실제로 이 물건을 운송인인 선사가 들고 가서 수입지에 갔을 때 수입업자가 운송인인 선사한테 뭐라고 하겠죠. 왜 화물이 깨져 있냐, 왜 화물이 잘못돼 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사는 화물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크림비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화증권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화물에 뭔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 선화증권, 사고부 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더티비엘이나 파울비엘을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화주는 더티비엘이나 파울비엘을 가지고는 은행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트 리시프트의 내용이 그 메이트 리시프트의 리마크 적요라는 그 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화물이 잘 실렸구나 이렇게 알아서 크림 비엘이 발행이 돼서 대금 청구를 화주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화물이 잘못되었다는 걸 적어놓고 그걸로 인해서 더티 비엘이 발행이 되면 화주는 대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그 서류를 수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송화인, 즉 화주가 실제로 LI라는 거, Letter of Indemnity라 그래서 파손화물 보상장을 작성해서 각서 형태로 내가 지금 화물을 실었는데 이 화물이 좀 잘못돼 있긴 하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까지는 그 내 책임 내가 지겠다. 화주인 내가 지겠다. 라고 하면 파울 비엘을 크림 비엘로 바꿔줍니다. 선사가. 어차피 이제 책임은 화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갖다 줬을 때 수입업자가 선사한테 너 왜 운송하면서 화물을 이렇게 깨트렸어? 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는 화주가 책임지기로 한 LI, Letter of Indemnity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화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크림 비엘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트 리시프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가 이 크림과 더티 비엘을 구분할 수 있고요. 더티 비엘이 됐을 때 수출화주가 LI, Letter of Indemnity를 발행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을 화주가 받게 되면 이제 선사에 가서 비엘로 수령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정기선의 운송 체결 과정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이 체결 과정을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거는 세 번째 선적 지시서 쉬핑 오더가 부킹 노트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도 발행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기선 운송에서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운임의 구조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기본 운임입니다. 일정 구간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기본 운임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타리프, 즉 운임률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부가료, 차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본 요금을 내고 거기서 추가가 되는 요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트랜시먼트 차지라 그래서 환적을 할 때 내는 이 환적료라고 있습니다. 환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보통 매수인, 즉 화물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이 여러 번 실렸다가 내렸다가 실렸다가 내렸다 하는 환적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이 손상이 되거나 계약의 내용과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환적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환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가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항구, 특정 항구를 선택하거나 항구를 변경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항구 선택이나 항구 변경이 생겼을 때도 역시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 최저 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운임 미만의 화물은 BL당 최저 운임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화물을 너무 조금 실은 거죠, 말 그대로. 물론 벌크 화물이 아니고 개품 운송인데 화물을 좀 적게 실은 거예요. 그러면 BL당 그냥 최저 운임으로 해주겠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는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선은 항상 어디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 구간에 대한 운임률표가 다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선 같은 경우는 운임을 매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선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운임률표를 대조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임을 산정하거나 운임에 대한 그 금액을 이제 알아볼 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할증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서차지라 그래서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 금액을 더 내는 거죠. 정기선에 있어서는 기항지 간의 용적이나 중량 등을 기준으로 한 기본 운임의 적용 외에 화물이나 항로 등에 따라서는 할증 운임이 추가로 기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정해진 항로를 가는 게 물론 정기선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항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 화주들의 요건상 정확하게 출항지하고 기항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할증 운임이 추가로 기산이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부적 운임입니다. 부적. 이제 부적이라고 하면 데드 플라이트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실기로 했던 화물의 양보다 적게 실었을 때 실제로 실기로 했던 화물의 금액만큼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을 바로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게 실지 않았다, 적재하지 않았다 해서 부적 운임이거든요. 자, 부적 운임은 송화인이 운송계약 체결 후에 화물의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한 선적을 다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부적 선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운임을 말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실기로 했던 화물만큼 실지 않았을 때 부적 운임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톤의 화물을 실기로 했는데 3톤 정도만 실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선사는 어떻게 하냐면 10톤을 실기로 했으면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실릴 선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실제 배 선박의 무게를 고려해서 중심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 화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다 자리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톤을 실기로 했다가 3톤을 실어버리면 당연히 부족분 화물이 생기면서 선박의 운항 밸런스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운임을 다 물리는 게 바로 부적 운임이죠. 실제로 화주들이 부적 운임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선복을 빌릴 때 많은 공간, 용적을 빌리거나 많은 중량을 차지하겠다고 빌려놓고 이렇게 많이 실지 못하는 경우에 부적 운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증 운임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척 할증료 해서 랭시 서차지라 그래서 긴 화물이죠. 그래서 30피트 이상의 장척물, 긴 화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을 장척 할증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량 할증 운임이라 그래서요.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 굉장히 무거운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중량 할증 운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적 할증 운임이죠. 화물의 부피가 일정 용적을 초과한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용적 할증 운임입니다. 그리고 유가 할증료, 그래서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 그래서 BAF라고 부릅니다. 실제 시험에 이 BAF와 그 밑에 있는 통화 할증료 CAF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유가 할증료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운임 수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항을 맡은 운송인이 화주들한테 그 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는 선사 입장에서, 운송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화주들한테 다시 돈을 좀 더 부과하는 것이 바로 유가 할증료입니다. 그리고 최선 할증료라 그래서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서 항구의 하역 능력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항구에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들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연이 되겠죠, 작업 자체가.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사 측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사가 화주한테 그 금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선 할증료 혹은 최화 할증료라 그래서 포트 컨제스천 서차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컨제스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통화 할증료는 역시 운임에 대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운임 수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 외에 화주에게 결손한 만큼을 보상해 달라고 부과하는 게 바로 이 통화 할증료. 그래서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타 할증료라 그래서요. 독극물이나 화약 등의 위험물에 부과하는 할증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증 운임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 할증료 그리고 통화 할증료 두 가지 BAF와 CAF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운송에서 편의 취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 취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 flag of convenience라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플래그, 깃발이죠. 국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선박에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이나 재산세, 소득세, 항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번에 보시면 선주는 세금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파나마나 혹은 라이베리아, 바하마, 몰타 등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선박을 등록시킵니다. 이런 곳은 세금이나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낮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운항 및 안전 기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에다가 이런 선박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제도나 아니면 세금 기준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게 많겠죠.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파나마, 라이베리아, 바하마, 몰타 이런 국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임금 선원 공급. 해당 국가에서 선원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런 국가들의 선원들은 급료가 저렴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약으로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편의치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의치적 제도 때문에 각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선박들의 대상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 치적제도에 맞먹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2 치적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부정기선이죠. 정기선은 정해진 항로를 간다면 이 부정기선은 1번에 보시면 고정된 항로 없이 수요에 따라 어느 곳이든 운항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로 곡물이나 광물 그리고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화물에 대해서 부정기선을 사용합니다. 부정기선은 말 그대로 화주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항로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계약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나 선주와 계약을 맺고 내가 항로를 정해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 가겠다, 어떤 화물을 싣겠다라고 해서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부정기선이죠. 그래서 정기적이지 않다 해서 부정기선입니다. 3번에 보시면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등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항해용선은 한 번 갈 때마다 배를 얼마 주고 빌리겠다. 그래서 1항차당 금액을 매기는 게 바로 항해용선계약이고요. 정기용선계약은 기간별로 빌리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뭐 6달,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게 바로 정기용선이고요. 항차의 수는 상관이 없겠죠. 그 기간 동안 배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용선은 선체용선이라고도 합니다. 배만 빌리는 겁니다. 원래 지금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 같은 경우는 선사나 선주들이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 나용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용선 같은 경우는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장이나 선원을 전부 다 구해서 운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당연히 용선자가 배를 빌리는 사람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정기선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정기선의 운임은 뭐 선복운임이나 부적운임, 채선료, 조출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선복운임은 화물의 개수, 중량과는 상관없이 한 번의 항해 또는 그 선복을 단위로 계산하는 운임이다. 원래 부정기선 계약을 맺을 때는 선복별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공간을 빌린 만큼 그 빌린 공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지 뭐 중량물이라든가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든지 상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복운임, 럼썸 플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적운임은 앞서 정기선에서도 사용이 됐었죠. 실제로 실기로 한 양만큼 실지 않아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량이 약정한 양보다 적어서 내는 돈, 이거를 바로 부적운임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채선료는 규정된 정박기간 이내에 선적이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해서 용선자가 지급하는 대가 금액입니다. 채선이죠. 말 그대로 연체가 된 거예요. 규정된 선박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박을 해서 선적이나 양육 작업을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 거죠.
제품 초과일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돈이 바로 채선료입니다. 그리고 조출료는 반대로 허용된 정박 기간이 있었는데 선주가 이 정도 기간을 줄게라고 했는데 그 전에 빨리 작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선주가 그 줄어든 날짜만큼의 금액을 보통 조출료로 지급을 해주죠. 하지만 채선료에 비해서 조출료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비율이 작은 금액을 주게 됩니다. 부정기선의 운임 및 기타 비용들이고요. 자, 이런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 진행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컨테이너는 일단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국제표준화기구의 컨테이너 요건. 1번에 일정 기간에 재사용이 가능한 내구력을 갖출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지나다니다가도 흔히 컨테이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컨테이너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내구력, 기본적으로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죠. 그리고 2번에 운송 도중 운송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화물의 이적이 없이 일괄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항로가 변경되거나 그 경로가 변경돼도 그냥 컨테이너 자체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 이것을 바로 컨테이너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화물의 적재와 양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될 것. 실제 컨테이너는 화물을 들고 내리기에 굉장히 수월하도록 양쪽에 위쪽, 컨테이너 위쪽에 고리 같은 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이 편하게 이루어지도록 다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고 현재 20피트와 40피트 이런 기본적인 단위를 가지고 컨테이너가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20, 40 그리고 하이 큐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자, 20피트는 20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TEU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을 때 어느 선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선박은 뭐 몇만 TEU를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박의 규모를 얘기할 때 바로 이 TEU 단위, 20피트 컨테이너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ISO 표준 규격 중에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물동량의 산출이나 컨테이너 선박 적재 능력의 표시 기준이 바로 이 TEU입니다. 자, 그 다음은 FEU인데요. TEU가 20피트였으면 자, 40foot equivalent unit이니까 40피트겠죠. 그래서 ISO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 중 4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FEU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40피트 하이 큐빅 컨테이너가 있어요. 40피트의 컨테이너와 크기는 동일한데 높이가 1피트 정도 더 높은 컨테이너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20피트 같은 경우가 가로가 6m 정도, 6에서 6.2m 정도, 40피트가 가로 길이가 약 12m 정도 되는데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통상적인 컨테이너보다 1피트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거. 이거를 하이 큐빅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뒷면에 보면 이게 컨테이너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위쪽 면에 빗살 무늬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 큐빅 컨테이너라고 부른다. 그래서 TEU, FEU 정도는 꼭 단어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컨테이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무역용어는 그림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단어로 혹은 그 내용으로서 컨테이너가 어떤 건지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번에 있는 건화물 컨테이너는 흔히 보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컨테이너 혹은 그냥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온도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좌파 운송, 아무거나 그냥 넣어서 운송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바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냉동 컨테이너인데요. 이거는 리퍼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냉동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나 어류 등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바로 리퍼 컨테이너.
냉장 혹은 냉동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펜 컨테이너인데요. 펜이라고 하면 돌아가는 환풍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축 또는 동물 운송 시에 통풍을 하고 또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펜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옮길 때는 이런 환풍구를 만들어놔서 실제로 이 가축이나 동물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거죠. 원래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그런 환풍구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환풍구를 단 게 바로 펜 컨테이너죠. 그리고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해서 오픈 탑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천장만 열어놓은 거예요. 길이가 길거나 기계류 등을 적재할 때 또한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바로 오픈 탑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중량이 너무 무거운 화물들 같은 경우는 그 지게차가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인 같은 걸로 들어서 화물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류 같은 것들. 실제로 너무 무거워서 지게차가 그냥 끌고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 오픈 탑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플랫 컨테이너는 아예 지붕하고 벽 자체가 다 없고 그냥 플랫, 일자 평판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벽을 제거하고 기둥과 버팀대만을 두어서 목재, 기계류 등의 중량물을 운송하기 또는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이야기합니다. 지붕과 벽이 없어요. 그냥 경계선에 렉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 기둥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 컨테이너 혹은 플랫 렉 컨테이너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탱크 컨테이너죠. 탱크 컨테이너는 유류나 술, 약품, 화학제품 등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특수 컨테이너인데요. 우리가 이제 탱크롤이라고 부르는 탱크 형태, 유류 같은 걸 담고 가는 탱크 형태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행거 컨테이너는 고급 의류를 운송할 때 구겨지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서 수입지에서 그대로 꺼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바로 행거 컨테이너입니다. 자, 컨테이너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화물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이 있고 양쪽 벽면이 다 막혀 있고 한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닫고 이 닫은 자리에다가 실 같은 걸로 봉인을 해서 열리지 않도록 하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컨테이너 바로 건화물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속하는 것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건화물 컨테이너입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잡화물 같은 거 그냥 안에다가 막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컨테이너 앞쪽에 있는 기계 장치가 달려 있어요. 지금 그림에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처럼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어서 여기에 전원을 연결해서 이제 육류나 뭐 어류 같은 것들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물품들을 옮길 때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박에 있는 전원 장치라든가 트레일러와 연결된 전원 장치를 꼽아서 여기 있는 냉동팬이 돌아가면서 안에 컨테이너의 온도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냉동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역시 영어로 리퍼 컨테이너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팬 컨테이너입니다. 가축이나 생동물, 살아있는 걸 넣었을 때는 환기가 되어야 되죠. 실제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위쪽에 저렇게 환풍구를 달아놓든지 아니면은 컨테이너 옆면, 벽면에다가 이렇게 팬으로 환풍구를 달아놓은 게 바로 팬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동물 운송 시에 통풍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팬 자리 말고 뚜껑을 열어둘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먹이를 주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팬 컨테이너죠. 자, 그 다음에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말 그대로 쫙 벽면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천장만 열려 있죠. 오픈 탑이라고 부릅니다. 위쪽 뚜껑은 나중에 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린 상태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 싣고 닫아놓죠, 위를 나중에는. 그래서 무거운 기계류 같은 것들을 실을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놓을 때 크레인 같은 걸로
지게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기계류 같은 거는 크레인으로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넣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오픈탑 컨테이너를 쓰고요. 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플랫 컨테이너라고도 하고 플랫 랙 컨테이너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부러 두 가지 사진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노란색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벽면도 없고 천장도 없죠. 그냥 기둥만 경계선에 나와 있죠. 이걸 바로 플랫 랙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근데 플랫 랙 컨테이너의 특징이 뭐냐면 저 기둥이 접힙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자 평판처럼 만들어져요.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또 플랫 컨테이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건화물의 컨테이너에 지붕하고 벽을 제거한 다음에 기둥과 버팀대만을 두어서 목재 혹은 기계류 혹은 중량물 같은 거 수송하기 위해서 쓰는 컨테이너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이 옆으로 넓은 화물들 있죠. 옆에 벽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화물들을 실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고박 장치, 즉 그 고정하는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 플랫 컨테이너를 놓고 그 위에 고정 장치들을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자동차 같은 것들도 개별적으로 운송을 할 때는 이런 플랫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플랫 컨테이너, 플랫 랙 컨테이너 같은 거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아, 이게 면이 없고 다 기둥만 나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탱크 컨테이너입니다. 탱크 컨테이너 보시면 사실 컨테이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컨테이너라는 것도 하나의 포장 용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라든가 술이나 약품, 화학제품 같은 거를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컨테이너 네모난 모양으로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탱크 컨테이너입니다. 탱크 컨테이너. 아마 그림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행거 컨테이너입니다. 행거. 우리가 옷걸이 같은 걸로 화물을 만든 다음에 화물을 걸어서, 그러니까 의류죠. 의류, 화물이라는 게 의류를 걸어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장치를 쭉 해놓고 문을 닫아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저렇게 행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봉 같은 거를 쭉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화물을 걸어서 이렇게 운송하는 게 바로 행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종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영어 문제들 제가 다 해석을 해왔는데요. 밑에 내용으로 볼게요. 미스터 강 귀하에서 Dear Mr. 강이라고 돼 있죠. 2018년 1월 10일에 귀하가 발송한 팩스에 대하여 귀하의 요구를 충족하는 선박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부정기선을 통해서 운항이 되기 때문에 선사한테 화주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화물을 실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에 맞는 선박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선사가 보낸 편지겠죠. 미스터 강이라는 화주에게. 자, 그 선박은 아리랑호이며 현재 부산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 선박은 벌크선으로서 화물 7,000톤에 원래 이제 위에 괄호죠. 화물 7,000톤의 땡땡을 갖고 있습니다. 7,000톤의 당연히 뭐예요?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있다. 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선박은 최대 속도가 24노트로서 귀하가 언급한 기간 내에 10번의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강이 요청을 했던 그 선박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용선에 대한 확인 팩스를 부탁드리며 당사는 만약에 당신이 계약을 원한다면 용선 계약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당연히 괄호에 대한 것이 비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단어가 들어갈 거를 문제로 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내용은 용선 계약이고 용선 계약 중에서도 밑에서 한글 해석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언급한 기간 내에라고 했습니다. 기간.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빌리려고 지금 문의를
했던 거구나라는 거, 기간 용선 계약이구나라는 것도 타임 차터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7번에 fill in the blank with suitable word 해서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capacity에서 수용 능력, 7,000톤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였죠. 자, 그리고 28번에 What type of transportation arrangement would best fit? 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What type, 이제 종류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of transportation, 운송의 종류가 transportation arrangement니까 운송 계약의 종류가 무엇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까 특정 기간 동안 10번의 항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타임 차터, 기간 용선임을 알 수 있죠. 항해 용선 같은 경우는 한 번 항해를 할 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4번에 있는 베어보트 차터 같은 경우는 나용선이기 때문에 선박만을 빌려준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8번에 2번 기간 용선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해석을 해놓고도 영어 단어를 몰라서 어떤 게 기간 용선인지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단어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써온 거는 전부 다 해석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실제 시험에는 그냥 그대로 다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2회차 20번에 나왔던 겁니다. Choose the correct match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세요라는 건데, 자, 해석된 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컨자인이는 수하인이죠. 송하인으로부터 선적된 물품을 인도하는 당사자이며 송하인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사람이 수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운송인을 상대로 기소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다. 마지막 운송인, 여러 명의 운송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구나 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 당사자는 바로 복합 운송인입니다. 복합 운송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운송수단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운송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복합 운송인이 맞겠죠. 1번은 틀리고요. 2번에 동맹선 컨퍼런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선주들의 모임이다. 이거는 해운 동맹입니다.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선주들의 모임, 해운 동맹이죠. 그래서 동맹선과는 또 차이가 있고요. 표준 운임요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운 동맹에서는 그 동맹 내에서 금액들이 계속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운 동맹이구나. 자, 3번에 트램퍼. 트램퍼라는 말은 원래 부정기선이죠. 근데 해석이 고정된 일정에 따라 일정한 항로로 운항하며 라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정기선이겠죠. 그럼 1, 2, 3번 다 틀리고요. 4번에 리퍼 컨테이너. 그래서 냉동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과일, 채소, 냉동 어류, 냉동 육류와 같이 운송 중 냉각이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리퍼 컨테이너. 자, 리퍼 컨테이너가 뭔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충분히 해석이 됐다면 당연히 정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 1, 2, 3, 4번이 바로 해석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그럴 때는 큰 단어를 찍어 놓으시고 들어있는 주요 단어들만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유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 리퍼 컨테이너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require refrigeration이라는 말로 딱 요구가 돼 있죠. 냉동 장치나 그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2017년 2회차 A형 68번입니다. 컨테이너 중에 승용차나 기계류의 운송을 위해 지붕, 측면 등이 없고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는 1번에 드라이 컨테이너, 건화물 컨테이너는 아니었죠. 건화물 컨테이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에 있는 냉동 컨테이너, 방금도 나왔지만 온도 조절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장치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로서 냉동 어류나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사용이 되죠. 3번에 플랫 렉 컨테이너, 역시 렉만 서 있는 컨테이너, 렉만 서 있는 컨테이너. 한글로 바꾼다면 플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판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그런데 평판에 렉이 꽂혀 있기 때문에 플랫 렉 컨테이너. 그래서 지붕이나 측면은 없고 딱 기둥만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있는 오픈탑 컨테이너는 천장만 없는 컨테이너를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 랙 컨테이너는 평판에다가 기둥만 있는 겁니다. 옆에 벽면이나 천장이 없죠. 이렇게 생긴 거를 플랫 랙 컨테이너라고 한다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다음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시 진행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에 보실게요. 쉬핑 리퀘스트 선적 요청을 하고요. 원래 쉬핑 오더를 줍니다. 선사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시험에서는 부킹 노트. 부킹 노트가 뭐냐? 예약된 내용을 확인해 주는 증서입니다. 아, 화주 너가 우리한테 예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인데 이게 선적 지시서로 역시 같은 순서상으로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부킹 노트, 그다음에 EIR, 보통 그냥 E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라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을 실으려면 화주가 항만에 있는 선사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와서 자기네 공장 앞에서 물건을 집어넣고 실을 잠급니다. 컨테이너를 잠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가지고 다시 항만으로 가서 물건을 선적을 하게 되죠. 이때 주고받는 서류가 바로 ER, 기기 수소증입니다. 여기서의 기기는 이 컨테이너나 포장 용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증을 받습니다. 이제 실으라고 했으니까 부킹 노트에서 이제 실으라고 했으니까 컨테이너를 가져오면서 이 기기 수소증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제 포장해서 들고 온 다음에 딱 리시프트라 그래서 선사가 딱 그 항만에서 너의 물건을 우리가 수령했다라는 개념으로 딱 리시프트를 떼줍니다. 그래서 이 딱 리시프트를 받으면서 내가 컨테이너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물이 실렸을 때 BL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이 해상운송과 연관된 내용이었죠. 해상운송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있고 할증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컨테이너의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다들 서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해상운송 같은 경우 실제로 내용이 많고 출제되는 비중이 큰 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역시 높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민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